네, 이번 달부터 서울시가 장거리 버스 노선 3개를 단축했습니다. 버스 기사의 피로도를 고려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막상 버스 기사들도 더 힘들어졌고 승객들도 불편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버스 노선 단축에 승객들이 불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것밖에 없어. 차가 한 대야. 3번 갈아타야지. 네, 경기 고양동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버스 노선은 상당히 많지만 서울로 가는 것은 많지 않은데요. 그나마 서울 시내까지 갔던 703번 노선이 변경이 되면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단축된 세 노선 모두 경기 파주와 고양시를 지나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이번 단축으로 서울 은평구까지만 운행합니다. 노선 단축이 한 지역에만 집중된 겁니다. 서울역까지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얼마 많은데 이 버스 안에서 서울역까지 꼭 필요한 겁니다. 대체 노선을 마련해주고 변경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2개나 단축됐지만 종점인 불광에서 서울역행 노선은 증설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기존 서울역행 버스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환승도 문제입니다. 파주에서 고양을 지나 영등포로 가던 760번은 구파발역을 기점으로 2개 노선으로 분할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이용자들의 환승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버스가 2개로 쪼개지면서 원래 홍대나 영등포까지 가던 승객들은 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다른 버스로 환승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승버스가 이 인근에 서지 않기 때문에 이 쇼핑몰 넘어 400m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 시외분들은 좀 더 이제 들어갔으면 싶은데 이제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니까. 손님들이 많은가요, 원래? 예, 엄청 많죠. 저 홍대까지 많고. 버스 노선 단축의 명목은 버스 기사의 휴식이었지만 기사들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휴식을 위한 정책이 모르겠어요. 횟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휴식 시간이 그렇다고 길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12시에 나오고 밤 집에 12시에 들어가는 12시간 정도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상황이 돼버렸죠. 운행 구간은 얼마 줄지 않았지만 운행 횟수만 늘어나며 근무가 더 힘들어졌단 겁니다. 전문가들은 버스 노선을 단축할 게 아니라 중간에 버스 기사를 교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막힌 시간에는 한 번에 가고 한가한 시간에 쪼개서 가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행을 했으면. 장거리 노선과 함께 단행한 혼잡 노선 조정도 문제입니다. 은평 뉴타운을 한 번에 이어줬던 노선이 없어진 겁니다. 은평 뉴타운에 하나밖에 없는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은평 뉴타운 전체를 이어주는 버스 노선이 조정이 되면서 집과 학교를 이어지는 부분이 사라져 통학이 훨씬 더 불편해지게 됐습니다. 한 번에 어떤 게 없어졌어요. 지각하면 깜지 써야 되는데 1분당 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깜지를 벌써 2번이나 썼어요. 목적지가 같은 버스를 다른 정류장에 배차한 노선도 3개나 됩니다. 다른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도 길을 건너 우르르 몰려갑니다. 끝에서 해야지. 먼저 오는 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쪽에서 가운데쯤 기다렸다가 먼저 오는 걸 달라니까 여기 건너다니면 위험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더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를 만들겠다며 버스 노선을 개편했지만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노선 설계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음악은 멈추지 않는다. 화면이 꺼졌을 때도. 서울시가 주차 공간이 없는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점심시간에 한해 도로변 주차 단속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들이 인도와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차지하면서 보행자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선 주차 요원이 지나는 차량들을 향해 연신 경광봉을 흔들어댑니다. 도로에 차량이 멈춰서자 재빨리 빈자리로 안내합니다. 서울 용산의 식당가 밀집 지역입니다. 이곳은 서울시가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 도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준 구간인데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주변 교통이 마비가 되면서 보행자들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낮 12시가 가까우자 차량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식당과 양쪽 도로변을 따라 긴 주차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도로 한복판까지 나온 주차 요원들은 손님들을 안내하느라 분주해집니다. 맞은편으로 불법 유턴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앞서가던 차가 주차 자리를 찾는 동안 뒤따르던 차량들은 피할 곳이 없어 줄줄이 멈춰섭니다. 뒤엉켜 혼란스러운 도로는 무단횡단의 기회가 됩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주정차가 허용되는 3시간 동안 식당과 밀집 지역 주변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점심시간 등에 한해 주정차 단속 완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왕복 5차선 이하 소규모 식당 밀집 지역 50여 곳이 대상입니다.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은 보행로나 횡단보도 등 주정차가 금지된 곳까지 세워놓은 차량들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간은 교통 흐름이나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위나 횡단보도 위는 불법 주차로 간주돼 즉시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애기는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뒤에 혹시 차들이 밀고 우리 애기 다칠까 봐 항상 그게 좀 불안해요. 그리고 신고를 하고 싶어도 솔직히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이분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각 서울 마포구 식당가에서는 차량들이 보행로까지 장악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까지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 보니 시민들은 도로 중간까지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로 교통 불편을 신고해도 단속보다는 현장 계도가 우선이다 보니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권 확보 차원 일반 시민이 다니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 데는 무조건 즉시 단속하고요. 그 외에 단속하면은 좀 아무래도 좀 영세상인들한테 힘드니까 거의 계도이죠. 한시적 주정차 허용 제도는 영세 상인들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혼잡이 반복되면서 제도의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네, 경남 창원의 주남 저수지는 겨울 철새이자 천연기념물인 제두루미 또 노랑부리 저어새들이 해마다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수지 면적의 반 이상이 연잎으로 뒤덮이면서 새들이 내려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의 주남 저수지입니다. 제 키보다 높이 자란 이것들은 연인데요. 7, 8월에 꽃을 피우고 지금은 많이 시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에 이 연군락이 너무 넓게 퍼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관찰용 망원경으로 한참을 들여다보지만 주인공인 철새는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철새들에 대한 사진 안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새가 없어요. 지금 많이 있을 때거든요. 천연기념물 203호 제두루미를 매년 찍으러 오던 사진동호 회원들은 렌즈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한 500마리, 600마리씩 왔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루 이상 기다려도 얼마 못 찍을 것 같은데요. 주남 저수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입니다. 비교적 따뜻하고 주변 논밭과 과수원에서 먹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만 마리 넘는 철새들이 찾아와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연잎이 저수지를 뒤덮으면서 새들이 쉴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겁니다. 2009년 이곳에서 처음 발견된 연군락은 2015년 저수지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더니 올해는 60%를 넘겼습니다. 인접한 산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의 연군락 면적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면 몇 년 안에 세 저수지 모두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0% 넘게 연군락으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연을 제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줄기가 땅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요. 이렇게 뽑으면 길이가 2m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한 번 꽃을 피울 때마다 이렇게 끝쪽에 씨앗을 뿌리는데 한 번에 많은 씨앗을 뿌릴 정도로 번식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창원시도 연군락 때문에 이착륙에 어려움을 겪는 대형 철새들을 위해 수년째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시장까지 나서 연꽃 이상 증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녹음 용수하고 그다음에 홍수조의 기능이 있지만 최근에는 처세 도래지로서 생태 건강 쪽으로 생물 다양성, 수생식물의 다양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하지만 확산이 계속되자 환경단체들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저수지 수위를 높여 연꽃을 물에 잠기게 하고 철새들의 활동 공간을 확보해주자는 겁니다. 새순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수 완전히 잠수시키는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창원시는 저수지의 수위를 높이면 하류 지역의 논이나 과수원이 잠길 위험이 커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다음 달이면 창원시가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름한철 볼거리였던 연들은 이제 철새들을 돌려보내는 흉물이 됐습니다. 철새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밀착카메라 손광균입니다. 서울 동쪽에 위치한 위례 신도시는 하나의 신도시지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이 세 곳으로 나뉩니다. 이날 지자체가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신도시입니다. 2015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이곳은 위례 신도시입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아파트와 상가는 경기 성남시고요. 또 뒤편에 보이는 아파트는 경기 하남시입니다. 또 제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곳은 서울 송파구인데요. 이 위례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생활권은 하나지만 행정구역은 세 개로 나뉜 겁니다. 위례동은 주민센터도 세 곳입니다. 주민센터 현판 위에 각각 송파, 성남, 하남이 붙습니다. 지자체가 나뉘다 보니 바로 이웃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난달 개관한 위례 신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기준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 사는 경기 하남시나 성남시 시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남에는 도서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제 저희가 회원가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하남시가 운영하는 체력단련실에는 하남 시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주소지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등학교는 서울 송파구에 속해 있고 이 아파트의 주소지는 경기 하남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은 바로 앞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더 멀리에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로 배정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학교를 보내는 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죠. 가까워도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실정인 거죠. 같은 신도시에 있지만 일부 학교는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학생이 적은 학교는 내신 산출부터 고민입니다. 애들이 부족해가지고 하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 뭐도 별로 없다고 그러죠. 하다못해 쓰레기 봉투 구입도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송파구만 팝니다. 손님들이 찾기를 하남시, 성남시를 찾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못 파니까. 잔소리가 많죠. 길 하나 걷는데. 하남시와 성남시에 속한 주민은 교통 불편도 큽니다. 서울 송파 지역의 정류장엔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도 많고 배차 시간도 짧지만 경기도 지역은 버스 이용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버스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서울시 버스 총량제 때문입니다. 주민센터로 출발을 해서 저기 반대쪽에 있는 성남을 경유해서 서울 쪽에 있는 장지역까지 가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 자체가. 행정안전부는 위례 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과 경기도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지자체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미래 주민이다 보니까 경기도, 서울 이런 걸 나누기보다는 그냥 그 미래 주민으로서의 그 혜택이나 복지 같은 게 따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을 겪는 지역은 전국에 10여 곳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이곳 지역에 대해서도 해결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애초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이 주민 불편과 행정 낭비를 좀 더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인천공항 주차장에 다녀왔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1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는 차량 수십 대가 방치돼 있습니다. 무려 8년째 서 있는 차도 있습니다. 불법 주차도 아니고 강제로 처분할 수도 없어서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공항 여객터미널 앞 드넓은 주차장이 차량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으려면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아야 합니다.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장기 주차구역은 입이 가득 찼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금 이 건물만 한 10바퀴 정도 돌고 이제 저 외곽 쪽으로 해서 또 뭐 한 10바퀴 정도 돌고 그래서 겨우 나가는 차 보고 이제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간 거죠. 주차 구획선이 없는 곳에는 일렬로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포기했고 이 안쪽은요. 평일치고는 너무 많이 차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차장 곳곳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오랜 기간 운행을 멈춘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도 발견됩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앞바퀴에 이렇게 도난방지 장치가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뒤편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니까요. 이쪽에 있는 차량은 앞바퀴가 완전히 주저앉고 이 곳곳에 녹이 젖은 흔적도 발견됩니다. 옆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차 문도 그대로 열려 있고요. 앞유리창에 꽂혀 있는 주차권을 확인해 봤더니 2014년 3월에 입차한 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1년 이상 방치된 차량은 파악된 것만 47대로 밀린 주차 요금이 4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차량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부품 일부가 파손되고 떨어져 나간 차량도 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은 채 8년째 주차장에 세워둔 승합차도 있습니다. 공항 측은 3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을 방치 차량으로 보고 차주와 연락을 시도해보지만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연락처가 없다고 하면 이제 1차적으로 연락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저희로 좀 곤란스럽고요. 어렵게 차주와 연락이 닿아도 주차 요금을 이유로 아예 차량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를 못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예 차적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 중에서는 외국인 차주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방치된 차량 중에는 화물차와 대형 버스도 있습니다. 이곳은 대형 화물 차량 전용 주차장입니다. 이곳에도 장기 방치된 차량들이 곳곳에 눈에 띄는데요. 앞문에 압류 계곡장이 붙어 있는 45인승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고요. 번호판도 그대로 붙어 있지만 세워놓은 지 2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도 주인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식 주차장이다 보니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합니다. 사유재산이어서 임의로 공매 처분 등 강제권 행사도 마땅치 않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를 통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압류 계고장을 붙이지만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천공항 측은 관할 구청과 함께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매년 늘고 그만큼 주차장은 더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무단 방치된 차량들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사이 이용객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동영상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산촌 지역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생태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전국에 30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운영과 관리를 주민들에게 떠넘기다 보니까 곳곳에 문제가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마을입니다. 이쪽을 보면요. 산촌 생태마을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작은 표지판은 색이 너무 바래서 무슨 내용인지조차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건물이 산채 판매장이라는 곳인데요. 가까이서 보면 산채는 찾아볼 수 없고 옷들만 오랫동안 걸려 있습니다. 옆에서 한번 볼까요? 옆에서 보니까 청소도구 외에 판매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로 만든 공연장은 군데군데 갈라졌고 못이 박힌 판자는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7년 전 지자체가 12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산촌 생태마을입니다. 시설은 다양하지만 제대로 관리한 흔적은 찾기 어렵습니다. 씨름판은 모래 대신 잡초로 뒤덮였고 투숙객을 위해 만든 펜션은 수년째 개장 휴업 상태입니다. 5채 가운데 외지인이 월세로 빌린 2곳을 뺀 나머지는 빈방 일대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1년 정산하고 정산하기도 힘들고 골치 아파서 그냥 원로다가 주려고. 또 다른 산촌 생태마을입니다. 10억 원을 들여 마을회관을 고치고 숙박과 체험시설을 갖춘 건물을 만들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내문 상자 안은 창고로 사용 중이고 건물 옆에는 술병만 잔뜩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처음부터 자체적인 운영은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수익성을 가지고 마을 발전을 쓰는 거라고. 시설 이런 게 뭐 필요하냐. 노인들 필요한 걸 해달라. 그때 제 다시 할 거라고 하더니 해주지도 않았어요. 산촌 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마다 특색 있는 체험시설을 마련해 관광객을 끌어모은다는 취지로 1995년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하면 산림청이 검토 후 선정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산촌 생태마을은 전국 312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업이 중단되면서 예산이 끊기자 관리 책임은 사실상 주민들만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 8월 산림청이 실태조사한 결과 27%에 달하는 84곳이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가 없이 조성됐거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방치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산림청이 예산을 다시 확보해 올해부터 지원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코로나도 조금씩 얻어줘요. 직원들 뭐 한 2, 3명만 데리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보여주게. 산림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범 생태마을 홍보를 계속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곳당 10억 원 넘게 쏟아부은 생태마을 일부는 지역의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보다 긴 안목의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비미호가 새롭게 선보이는 동영상 리뷰 페이지. 어디에나 클릭하여 타임코드 메모를 추가하세요. 네, 최근 경기도에 대형 쇼핑몰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주변 교통이 매우 혼잡하겠지요. 애초에 교통량을 잘못 예측한 것도 있습니다. 그 고단한 쇼핑길을 밀착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고향 이케아를 방문한 차량들이 건물을 빙 둘렀습니다. 개장 2주째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려요. 그래서 보통 한 30분 이상씩 기다려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불편하죠. 주차장 입구 앞 도로는 3개인데 이 중 2개 차로가 이케아 주차장 진입로로 쓰입니다. 고가 아래 유턴 차량들과 다른 방향 차량이 모두 주차장 입구 쪽으로 모이는 탓에 모범 운전자 수십 명이 투입됐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이거 완전 마비되는 거지 뭐. 우리가 안 하면은 여기는 완전 사고도 많고 뭐 5주층도 지금 2주. 이케아 측에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지만 인근의 대중교통은 버스 노선 3개뿐입니다. 상품이 대부분 무겁고 배송은 유료라 자차 이용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임시주차장을 마련했지만 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케아에서 마련한 임시주차장입니다. 이케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보로는 20분, 버스로는 1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임시주차장에 보여서 우선 찾아왔는데 이게 좀 거리가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최근에 들어선 대형 쇼핑몰은 이곳뿐이 아닙니다. 고양 스타필드와 하나로마트 등이 5km 거리 안에 모두 들어서면서 지난 몇 달간 이 일대는 극심한 혼잡을 겪었습니다. 차가 많이 밀릴 때는 집에 들어가는데도 막 1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주말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지만 주차장 진입에는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주차장 입구로 바로 끼어드는 얌체 운전자의 경적 소리가 시끄러워 주차 요원이 제지해도 버팁니다. 인근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로 몸살입니다. 3차로 양옆에 모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은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마주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하지만 현수막이 무색하게 바로 옆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 주차 행렬은요, 스타필드 주차장까지 이어집니다. 단속 차량이 나타났지만 예고장만 붙입니다. 항의가 많아섭니다. 기분 나빠요.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돼서 잠깐 세웠거든요. 쇼핑했던 기분이 이거 하나로 그냥 안 좋아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 주말에 스타필드에 주차하려는 차량을 최대 5,300여 대로 추산했지만 임시주차장을 포함해 7천여 면의 주차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도 만차의 줄이 늘어섭니다. 주변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차량 1,1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임시주차장입니다. 주말이면 완전히 가득 차게 되는데요. 하지만 2달 뒤부턴 이곳 주차장 부지에 오피스텔 건설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교통체증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주민들은 불만이 큽니다. 그 자리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지금 1,555세대가 올라오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고양시와 스타필드는 주차 수요를 모니터링한 뒤 대체 임시주차장 부지를 물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장 전부터 교통대란이 예상됐지만 이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기업과 지자체는 뒷짐을 지고 있고 이용객들과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꺼내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레드. 네, 가을 단풍이 깊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풍만큼이나 등산객들 얼굴도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음주 산행을 하는 등산객들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단풍 명소 관악산 입구 버스 정류장입니다. 형형색색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끝없이 밀려듭니다. 정류장에 멈춰선 버스에서 등산객 수십 명이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악산 등산 코스에서도 가장 완만하다는 서울대 정문 쪽 입구 진입로인데요. 그런데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등산객들이 지나는 골목마다 노점상들이 술을 가득 진열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있는 한 매점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점에 들어선 등산객이 냉장고에서 꺼내든 건 막걸리병. 곧이어 또 다른 남성도 술병을 집어들고 곧장 계산대로 향합니다. 또 다른 여성 등산객들의 손에도 막걸리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막걸리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투를 양손 가득 들고 가는 등산객도 있습니다. 아직 오전이지만 술 판매대는 이미 텅 비었습니다. 등산객들도 뭐 많이 사가세요? 막걸리가 주로예요. 많이 팔렸죠, 오늘. 등산로 입구로 향하는 길목에는 노점상들이 각종 안주와 술을 펼쳐놓고 등산객들을 유혹합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들이 술을 구입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주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중간 쉼터 곳곳에서 등산객들이 준비해온 술과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 먹으면서 다 먹어요. 막걸리, 소주 없는 밥상 없어. 다 있어, 거의.
쓸데없는 밥상을 없더라고요. 한 등산객은 자신의 음주 산행을 자랑스레 늘어놓기도 합니다. 잘 안 팔게? 술 엄청 마시는데 그래도 뭐 저는 이상 없이 타네요. 정상 오면 소주 한 2병은 기본적으로 먹어요. 정상주 마시는 게 재밌잖아요. 술 안 좋아해요? 등산로 입구와 가까운 대학 일부 건물에서는 등산객들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곳은 관악산 연주대 정상으로 향하는 가장 짧은 코스로 평소에도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이 연구소 건물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는데요. 일부 등산객들이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건물 입구에는 등산객 등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습니다. 일부 등산객들은 학생들이 다니는 건물 출입구 앞에서 술을 마시기까지도 합니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여기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학생들 왜 안 여주냐고 막. 근데 어쩔 때는 여기 앉아서도 먹어. 그래 어디에 이제 등산객이 큰지라고 써놔서 우리가. 오후 4시를 넘기고 하산 시각이 되자 등산로 입구 주변에선 누군가 버리고 간 술병과 종이컵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부담 투기를 좀 많이 하고요, 등산객들이. 뭐 차량에서 나온 쓰레기 같은 것들도 이제 주차장 한쪽 구석에다가 그냥 버리고 간다든지 쓰레기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답니다. 해마다 산악사고는 가을철에 집중 발생합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산악사고 중 절반 이상이 주말 점심시간 무렵에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주 산행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현행법상 산에서 음주 행위 자체를 제지하거나 단속할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올 가을에도 사람들은 붉게 물든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어김없이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과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자연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비미호가 새롭게 선보이는 동영상 리뷰 페이지. 어디에나 클릭하여 인천 영종도의 한 해변에서 물이 빠질 때면 수십 개의 쇠 말뚝이 드러납니다. 근처를 지나는 배들 또 어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뚝의 정체가 대체 뭔지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한 해변가입니다. 지금은 물이 많이 빠질 시간대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갯벌 위로 정체불명의 철제 구조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 뒤에도 한 개가 더 있고요. 자, 주민들에 따르면 지금보다 본격적으로 물이 더 빠지면 저런 철제 구조물들이 더 많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물의 아래쪽까지 물 밖으로 나옵니다. 갯벌에 깊게 박힌 구조물들의 정체는 배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단, 앵커입니다. 옆에 서면 사람이 작아 보일 정도로 거대합니다. 물이 빠지면서 모습을 드러낸 앵커입니다. 얼핏 봐도 저보다 키가 크고요. 무게도 상당히 나가보는데 힘으로서 밀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요. 겉에는 이렇게 굴껍질들이 붙어 있는데 끝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저도 만졌다가 손을 다쳤는데요. 이 앵커가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지나가는 배이 손상을 입거나 수영을 하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게 됩니다. 밀물에는 물 위에서도 앵커 위치가 보이도록 플라스틱 물통을 달아놨지만 어망이 걸려 찢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변으로 조금만 자리를 옮기자 비슷하게 생긴 앵커 수십 개가 더 발견됩니다. 운동장 크기의 공간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는데 이곳이 국내 최초 해상호텔을 지으려던 자리입니다. 해상호텔 유지했던 자리 피어시 이게 벌써 15년 넘었거든요. 관리 못하는 게 아니라 개인 거니까는 탈출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1999년 외국 투자법인이 인천시와 양해각서를 맺고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해상호텔 사업권을 따냈지만 최종적으로 돈을 대지 못하고 부도를 내면서 2011년 사업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그 사이 기초공사 형태로 갯벌에 고정해놓은 앵커들만 20년 가까이 녹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개당 3m 크기에 최소 200kg이 넘는 뻘에 박힌 고철 덩어리를 자신들의 힘만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호텔을 짓겠다르다 안 했으면은 처음과 동일하게 똑같이 철망을 해 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안 해가. 담당 지자체도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가 갖고 있던 관할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서 넘어간 뒤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자 다시 구청으로 이관된 겁니다. 앵커 몇 개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자료도 찾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앵커 일부를 철거한 구청은 이르면 내년 봄 가지선을 이용해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설계를 좀 할 예정이에요. 그 결과가 나와야 공사 물량 등을 파악하고 빠르면은 한 2,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상반기 내에는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 해상호텔을 만들려던 계획은 휴지 조각이 됐지만 이곳에 남은 앵커들은 자연과 어민을 해치는 새말뚝으로 변했습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제대로 된 복구 계획이 시급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비미호가 새롭게 선보이는 동영상 리뷰 페이지.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서울에서 유독 택시 호출이 많은 곳들을 둘러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나온 곳들입니다. 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대중교통 취약지였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매일 4만 5천여 명이 출퇴근을 하는 상암동 업무지구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상암동 골목길 곳곳마다 택시가 줄지어 섭니다. 승객들은 계속해서 택시를 타고 빠른 속도로 택시줄은 줄어듭니다. 택시기사들에게도 알려진 명당입니다. 올해 택시를 한 사람들은 상암동이 오면은 그래도 손님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모시고 나간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카카오 택시가 수집한 빅데이터에 따르면 상암동 일대의 3km 이내 단거리 택시 비중은 서울 평균에 비해 3배나 많습니다. 수색역이나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등 인근 지하철역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DMC역까지 가자고 하는 손님들도 많으세요? 많죠. 얼마나 자주? 한 4번 타면 1명 정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내려서 걸어오기에는 거리가 좀 많이 멀고요. 그렇다고 다시 또 한참 버스를 기다렸다 타고 와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올 수 없는 게 좀 많이 불편하죠.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모두 다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입니다. 그중에 이용객이 가장 많은 6호선 쪽 출구에 나와봤는데요. 제 바로 뒤로 버스 정류장이 보입니다. 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상암동 업무지구와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대부분이고 상암동으로 가는 2대의 버스는 돌아갑니다. 업무지구에서 지하철역 방향으로 버스를 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인근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는 한 대가 있지만 그나마 한참을 돌아가고 버스들의 행선지가 비슷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도보길은 더 험난합니다. 업무지구와 가장 가까운 출구로 나오는 데만도 7에서 8분이 걸리다 보니 환승 시간이 긴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출구에서도 한참을 걸어야 가장 가까운 사무실 건물이 나오고 신호등이 여러 번 가로막자. 상암동 업무지구의 중간 정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역 출구에서 이곳까지만 13분 58초가 걸렸는데요. 하지만 제 뒤로 지하철역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무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택시를 출퇴근 수단으로 사용하는 직장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 3, 4회를 택시 타고 다니니까 한 택시비가 한 30만 원 정도는 더 드는 것 같은데. 경기 부천의 오장동은 역시 대중교통 취약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화곡역까지 차를 이용하면 10분 안팎으로 도착하지만 버스 노선은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엔 택시가 끊임없이 다닙니다. 사당역 인근의 한 오피스 건물 역시 교통불편 지역이란 지적에 셔틀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언덕이 많은 성북동 인근, 강남 수서 일부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치 않은 이른바 교통섬 구간입니다. 주로 지하철역과 버스의 환승 연계가 좋지 않은 곳이란 분석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5에서 10분 정도라고 보면 바로 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는 시간은 30초에서 1분 이렇게 걸리니까요. 2km의 거리는 이미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이미 택시를 타면 도착한 거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통근 시간이 16분 늘어날 때마다 행복지수는 1%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네, 수도권의 한 공원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가을꽃이 피었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꽃들은 밟히고 쓰러지고 아예 꽃밭 사이로 새길이 났습니다. 문제는 사진이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도로 양 갓길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공원 진입로 주변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사람들이 한데 뒤엉켰고 맞은편 도로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면적 12만 4천 제곱미터, 축구장 17개가 넘는 규모의 경기도 양주 체험관광동원에는 1,000만 송이가 넘는 다양한 꽃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은 분홍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핑크뮬리 군락지입니다. 서양 억새의 일종인 핑크뮬리입니다. 마치 분홍색 구름이 눈앞에 떠 있는 것처럼 신비로운 색감에 이렇게 바람이 불 때면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특징인데요. 최근 이곳 핑크뮬리 군락지에서 촬영한 사진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인기를 끌면서 주말에만 하루 관람객 7만 명이 몰려들 만큼 사진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와 부산, 경주 등지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곳에 선보이면서 수도권 유일한 핑크뮬리 군락지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매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만 분홍빛이 절정을 이루는 탓에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나온 관람객들은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저마다 사진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꽃밭에 들어간 관람객들은 꽃 사이에 눈높이를 맞춰 앉거나 아예 반쯤 뒤로 드러누워 포즈를 잡기도 합니다. 관찰 카메라로 지켜봤더니 군락지 곳곳을 누비며 사진을 찍는 관람객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꺾이고 베인 듯 옆으로 쓰러진 흔적이 남습니다. 핑크뮬리 군락지 안에는 이렇게 관람객들을 위해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안쪽 상황은 어떨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한 5m쯤 들어와 봤는데요. 이쪽에는 아예 짓밟혀서 맨땅이 된 곳이 눈에 띕니다. 조금 더 한번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한 10m쯤 뒤쪽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이 안쪽으로 한번 보시면 반쯤 꺾이고 짓눌린 채 누워있는 핑크뮬리를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사진 명당을 찾기 위해서 관람객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지난달 말 가을 꽃축제가 끝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시민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내가 가서 4번 얘기해도 얘기 안 되더라고요.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사람까지 하고 막 그러고 됐어요. 많이 힘들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멍쳐나가지고. 꽃밭 안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 한 100여 명 안팎. 들어가는 이유도 각양각색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엄청 꽃이 있다니까 좀 더 가까이서 찍고 싶어서. 몰려드는 관람객의 주차 관리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화단 관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밟혀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예. 거의 제가 보기에는 관상 가치가 없죠,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군락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출입금지 팻말과 함께 줄도 쳐놓았지만 개의치 않고 꽃바단을 넘어다닙니다. 괜찮아. 이뻤죠. 이 상태가 아니었죠. 계속 보시니까 이게 어떻게 통제가 안 되고. 아예 사람들에게 짓밟힌 꽃밭 가운데로 새로운 길이 생긴 곳도 있습니다. 멋진 풍경이 담긴 내 모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곳은 한 달여 만에 훼손된 채 제 모습을 잃게 됐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광고 없이 음악이 이어진다. 비트 하나까지 놓치지 않도록.
네, 일제강점기가 끝나갈 무렵 우리나라 곳곳에는 군사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대비해서 한국인을 강제 동원해서 만든 곳들입니다. 우리 역사에 아픔이 있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장소들인데 제대로 관리한 곳은 드문 상황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얼핏 보면 콘크리트 잔해 같지만 실은 일본군이 100여 년 전에 만든 화장실입니다. 내려와서 보면요. 화면의 오른쪽은 소변을 보던 공간이고요. 왼쪽은 대변을 놓던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이 안쪽에 한국인을 동원해 만든 군사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일제가 러일 전쟁부터 태평양 전쟁까지 사용했던 탄약고와 막사 건물입니다. 외형은 그대로 남아있고 막사 내부에는 추운 날씨에 대비한 온돌의 흔적도 있습니다. 탄약고 사이사이에 유탄포를 설치했던 자리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자체가 지난해 역사의 아픔을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안내판 및 전기시설 등을 정비하면서 올해부터 방문객들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인근에는 태평양 전쟁에 사용된 동굴도 있습니다. 한동안 방치됐던 공간을 리모델링하면서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관광 자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관리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유적지도 있습니다. 세바지 동굴에서 조금 떨어진 또 다른 동굴입니다. 이곳은 한때 무속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동상 2개도 올라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제사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구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오랫동안 버려진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저 안쪽에는 이곳에서 머물렀던 사람이 먹고 자는 데 사용한 공간도 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낚시꾼들과 어민들이 버리고 간 장비가 쌓여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인공 동굴에서도 건설 당시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지만 방치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시의 시골 마을에는 반달 모양의 거대한 콘크리트 시설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해 비행장을 만들면서 함께 세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로 활용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경납고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농사를 짓거나 저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보존을 안 하고 막 치해고 정부에서 우리는 반치내도 이러고 개인 임의대로 때려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뭐 그래야 돼.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은 전쟁물에서 절대 보존할 가치는 있단 말이에요.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남아있는 태평양 전쟁 유적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미 문화재로 등록된 곳을 제외한 548곳 가운데 보존 상태와 희소성, 군사적, 역사적 의미 등을 따져 12곳을 가장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는데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부산 외양포 진지와 세바지 동굴 2곳, 전북 군산 방공호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은 방치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군 관리하는 저도에 있던 태평양 전쟁 군사시설들은 훼손 상태가 심각하고 활용도가 떨어져 이미 지난해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많은 조선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동원됐어요. 선조들의 동원사와 관련된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관련된 공간으로서 이 공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문화재청은 A등급과 B등급을 받은 태평양 전쟁 유적지들에 대해 올해 안으로 담당 지자체에 문화재 등록 신청을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전쟁 유적들은 일제에 강제 동원된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적인 교훈을 공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대형마트에 밀려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난 5년 동안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여전하고 상인들 임대료 부담만 불어난 곳이 대부분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요. 이 시장에는 이렇게 눈과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가게마다 귀여운 캐릭터 간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상인들은 마냥 즐겁지는 않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가는 사람은 많지만 손에 든 봉투는 많지 않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도 눈에 띕니다. 머리 털라고 오늘 같은 장사는 처음 봤다. 오늘 하나도 안 팔고 놀았다니까. 오늘날 고추 한 개 팔았다. 매출은 늘지 않는데 점포 임대료는 오른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장사 잘 되는 줄 알고 임대료 올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40만 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가게 접으려고 그랬어요.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전통시장 경쟁력을 위해 1조 7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4%가 오르는데 그친 반면 보증금과 월세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시설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서울 망원시장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컵에다 넣고 좀 얼마씩 갖고 다니고 바글바글해. 근데 솔직히 이런 경우는 별로 안 돼. 남북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게 그 주인들은 뭣도 모르고 다 다닌다고 집세를 자꾸 올리려고 하잖아. 몇몇 인기 업종에만 사람이 몰릴 뿐 다른 업종 매출은 늘지 않았단 겁니다. 상인들은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지원을 문제로 꼽습니다. 고객들에게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상인들에겐 정보화 교육을 하겠다고 만든 ICT 카페가 대표적입니다. 73억을 들여 전국의 270여 개의 시장에 만든 ICT 카페 앞에 와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평일 낮인데도 불은 완전히 꺼져 있고요.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상인의 사무실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부터 컴퓨터 앉아서 준다는데 그래서 좀 받긴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낭비가 많다. 쇼핑카트와 배송 서비스 등 대형마트 따라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 무거운 짐을 쉽게 나르라며 이렇게 쇼핑카트까지 빛을 뒀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주로 쓰는 건데요. 이를 직접 끌고 시장 안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작은 길로 진입하자 사람들과 부딪히고 가게에 들어갈 땐 길에 둔 카트가 신경 쓰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없고 50여 대는 방치된 채 자물쇠까지 채워져 사실상 쓰레기 투기장이 됐습니다. 지원금을 받아 대부분의 시장에서 운영하는 전화 장보기 서비스도 이용해봤습니다. 친절하지만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러면 일단은 생선 가격을 여쭤볼까요? 사진을 제가 찍었거든요. 혹시 카드로 계산되나요? 카드 단말기를 구비하고 있는 게 없어요. 정찰제와 단위별 판매 등 기본 시스템이 대형마트와 달라 사라진 곳이 많고 남아있는 곳도 자생력은 없습니다. 우린 지원 나온 거니까 이익 창출하고 같으면 배송료 많지는 올려야죠. 전통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상 편의성이 아닌 다른 요소를 꼽습니다. 재밌어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나, 가격은 어느 정도 하나, 많이 다녀봐요, 여기저기. 근데 이렇게 편하게 술도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빨대 하나 꽂아서 이렇게 들고 같이 먹으면서 근무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장에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설만 현대화할 것이 아니라 각 시장에 맞는 특화된 아이디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